산부인과 복도는 새벽 3시를 가리키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불길하게 울려 퍼지는 지독히도 차가운 공간이었다. 최 여사는 희대의 명품백을 꽉 쥔 채 초조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초조함은 며느리의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박씨 집안의 세대 독자를 향한 맹목적인 기원, 10년 전부터 이 가문의 대가를 잇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기다리는 불안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명품 화장품의 흔적보다 더 선명한 핏줄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드디어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지고 피곤한 얼굴의 간호사가 나왔을 때 최 여사는 숨이 막히는 긴장감에 문 앞에 달려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직 아들이라는 단 하나의 결론만을 허용하는 폭력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빨리 말해봐. 우리 며느리 아들 낳았지? 쌍둥이 아들이라니. 우리 가문에 경사가 난 거야. 그러나 간호사의 담담한 대답은 그 모든 광적인 확신을 찢어발기는 잔혹한 진실이었다. 아니요. 딸 둘입니다. 그리고 산모의 출혈이 너무 심해 응급수혈 중입니다. 이 딸 둘이라는 선고는 최 여사의 얼굴을 순식간에 돌덩이처럼 굳게 만들었다. 며느리의 생사는 그녀에게 안난 먼지보다 못한 것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병원 복도를 떠나가라 터져 나왔고 바닥에 내던져진 명품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화장품과 지갑 소리는 한 여성의 출산의 고통을 압도하는 물질만능주의의 천박한 비명이었다. 딸이라고? 분명히 의사가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 민노가 세대 독자인데 이 말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독설이 아니라 가문의 존속이라는 미명 아래 한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하는 세대 간의 대물림된 죄악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때 대기실 벤치에 앉아있던 민노가 일어섰다. 고급 정장을 입었지만 그의 표정은 인큐베이터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작은 아기들에게서 시선을 단 한 번도 주지 않는 차가운 배신자의 그것이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일의 철이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차가운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장인어른 공장 압류 절차 들어가. 기계란 기계는 전부 빨간 딱지 붙이고 통장도 전부 압류시켜. 특허 서류는 이미 내 이름으로 넘어왔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 이 지시는 서윤에게 날아온 이혼 통보보다 더 잔혹한 비수였다. 그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특허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10년 전부터 계획된 치밀하고 이기적인 범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널 사랑했을 것 같아? 내 아버지 공장 기술이나 빼먹으려고 결혼했지. 병실로 옮겨진 서윤의 침대 위로 던져진 이혼 서류 봉투, 그리고 링거 바늘이 꽂힌 손으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을 때 돌아온 것은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진 듯한 매몰찬 뿌리침이었다.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몸 추스르는 대로 당장 짐 싸서 나가. 아, 그리고 네 아버지 공장은 이미 압류됐으니까 찾아가 봐야 소용없어. 서윤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병실 문이 닫히는 쾅소리와 함께 자신의 삶이 10년 전부터 이미 민노의 손에 의해 파괴될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고통은 출산의 고통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였어. 내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만든 기술을 훔치려고.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구나. 내 딸들이 아빠라는 인간에게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이유가 겨우 저들의 탐욕 때문이었어.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끌어안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절망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생존자의 도끼뿐이었다. 그날 밤 하늘은 서윤의 절망을 그대로 토해내듯 폭우를 억수같이 쏟아냈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쫓겨나듯 병원을 나서는 서윤의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환자복 위에 병원에서 빌린 낡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 품에는 담요로 대충 싼 쌍둥이들을 안고 있었다. 병원 입구에서 경비원이 던진 병원 담요 가져가면 안 됩니다. 라는 매정한 외침은 재벌가에게 버려진 한 여인과 두 생명에 대한 사회의 냉혹한 무관심을 대변했다. 서율은 간절히 애원했지만 결국 담요를 벗겨주고 자신의 얇은 가디건으로 아기들을 감싼 채 차가운 빗속을 맨발로 뛰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겪는 것이 이 차가운 비바람이라니.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이 빗방울은 나를 버린 자들의 죄악이 쏟아지는 눈물이야. 택시들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 속도를 줄였다가도 이내 다시 높여 달아났다. 돈이 있어도 타지 못하는 이 절박한 상황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 계급으로 나뉘어 있는지 뼈저리게 확인시켜 주었다. 한참을 걷고 또 걸어 겨우 친정 동네에 들어섰을 때 슈퍼 아주머니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등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재벌집에 시집갔다더니 저게 무슨 꼴이야? 쫓겨났나 봐.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사람들의 시선은 동정이 아닌 가난한 여자가 주제넘게 욕심부리다 벌을 받았다. 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서유는 그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친정집 대문 앞에 섰다. 한때 깔끔했던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대문과 담벼락에는 압류 경매 진행 채권자 외 출입 금지 라는 붉은 글씨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 붉은 딱지는 민노가 그녀에게 보낸 이혼 통보만큼이나 명확한 파멸의 증거였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마당은 무릎까지 오는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빗물이 거세게 들이쳤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전기가 끊긴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만이 지배했다. 휴대폰 불빛으로 안방문을 열었을 때 서윤은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왼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겨우 가쁜 숨만 쉬고 있는 아버지, 뇌졸중이었다. 그녀는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구석에 내려놓고 차가운 아버지의 몸을 끌어안았다. 서윤아, 간신히 나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미안하다. 다 빼앗겼어. 민노가. 그놈이. 서윤은 급하게 아버지 책상을 뒤져 서랍 속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특허 문서에는 특허권자 이름이 모두 박민호로 변경되어 있었다. 양도 계약서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럴 수가. 대체 언제 이런 짓을. 아버지는 치매도 알츠하이머도 아니었다. 민노의 계획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때 아버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술 먹였더니. 도장 미안하다. 내가 바보같이. 서윤은 서류를 쥔 손이 분노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아닌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극도의 분노였다. 네 나쁜 놈들. 처음부터 이 기술을 훔치려고 내게 접근했던 거야. 내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이 불쌍한 쌍둥이를 태어나자마자 버린 죄. 그녀는 양도 계약서에 찍힌 아버지의 흔들린 도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평생의 꿈이자 피와 땀이 서린 특허가 술에 취한 순간에 비합리적인 실수로 인해 강탈당한 감성적 매개체였다. 서윤은 그 흔들린 도장 자국을 손가락으로 덧그리며 합리적인 법적 증거를 넘어선 운명적인 배신의 무게를 깨달았다. 민노의 죄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과 꿈을 동시에 앗아간 치명적인 살인이었다. 좋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민호, 최 여사, 너희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 이제 내가 너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 차례야. 내 아이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기술을 되찾을 거야. 그 순간 배고픈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서유는 아기들을 안았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도끼를 품은 채 마침내 아버지와 쌍둥이를 이끌고 모든 파멸의 시작이었던 낡은 공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복수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할 터였다. 서유는 낡은 공장 사무실 한 구석에 아버지를 눕히고 창고에서 찾은 생수로 분유를 탔다. 퀴퀴한 기름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그곳이 이제 그녀와 아이들 그리고 쓰러진 아버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압류 딱지가 붙어 시커멓게 변한 거대한 기계들 사이 구석에 놓인 낡은 기계 몇 대만이 기적처럼 압류를 피한 채 남아 있었다. 괜찮아? 아가들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너희들의 울음소리가 내게는 살아남아야 할 이유고 복수를 완성해야 할 명령이야. 그녀는 독하게 결심했다. 이 낡은 기계라도 돌려서 돈을 벌어야 했다. 공장 매뉴얼은 먼지에 쌓여 낡고 찢어져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었다. 밤새도록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작동법을 익히는 그녀의 모습은 한때 재벌가의 며느리였던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술을 훔친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기술을 익히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밤을 새워 매뉴얼을 도파하고 기계를 만지느라 기름때로 새까맣게 변한 손을 보며 서유는 이를 악물었다. 박민호, 최 여사, 너희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지. 좋아. 내가 꼭 성공해서 너희를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너희가 훔쳐간 것보다 더 위대한 기술로 너희의 심장을 짓밟아 줄게. 이 독백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정직한 기술자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굳은 맹세였다. 10년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렀다. 그 시간은 서윤에게 인고의 세월이었지만 쌍둥이 아라와 다라에게는 천재성의 씨앗이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아빠의 빈자리를 탓하거나 나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의 고통을 지켜보며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 는 강한 책임감과 나쁜 아빠에게 복수해야 한다. 는 단단한 결의를 키워나갔다. 5살 유치원 운동회에서 아빠 없이 혼자 울던 엄마의 뒷모습을 본 후 아이들은 놀랍도록 영특해졌다. 고장난 공장 기계를 보며 할아버지, 여기 선이 잘못 연결됐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만진 기계가 다시 작동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은 서윤에게 쌍둥이가 하늘이 보내준 구원자이자 복수의 대행자임을 확신시켜 주었다. 휠체어에 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 이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어 오래된 USB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었다. 이건 내가 평생 연구한 모든 자료야. 민노놈이 가져가지 못한 유일한 거지. 이걸로 다시 시작해라. 손녀들이 지켜줄 거야. 그 USB는 단순한 기술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아버지의 명예이자 서윤의 복수를 가능하게 할 운명적 구원고리였다. 쌍둥이의 천재적인 지능과 결합된 아버지의 핵심 기술은 서윤 기업의 글로벌 성공을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이윽고 10년 후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 앞에는 수많은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지는 가운데 검은색 선글라스에 최고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나타났다. 10년 전 폭우 속에서 맨발로 병원을 뛰쳐나갔던 초라한 여인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글로벌 기업을 일군 이서윤 회장이었다. 서윤의 양옆에는 10살이 된 쌍둥이 딸 아라와 다라가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회장의 딸이 아니었다. 그들은 복수의 설계자였다. 아라가 태블릿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다. 엄마,
기자들이 정말 많이 왔네요. 우리 회사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또 갱신했어요. 뒤이어 다라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뉴스 속보 떴어요. 박민호 그 아저씨 회사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회수 위기래요. 바로 그때 공항 대형 전광판에 붉은 글씨의 뉴스가 떴다. 이서윤 회장 기업업계 1위 공식 발표. 박민호 그룹 10년간 신기술 개발 실패로 몰락 위기.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다. 전 남편 박민호 회장의 회사를 제치고 1위가 되신 소감은? 서윤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번지게 했다. 전 남편이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남의 것을 훔쳐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진짜 실력이 없으면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이 대답은 단순한 성공 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개적인 진실 선언이었으며 10년 전 배신에 대한 첫 번째 경고였다. 서윤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가자, 우리 딸들. 이제 시작이야. 더 떨어뜨려야지. 완벽하게 무너지는 걸 봐야 해. 10년의 인고가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개인의 원한을 넘어 정직한 기술의 정의를 구현하는 운명적 사명이 되어 있었다. 민노의 회사 연구소는 새벽 3시가 넘도록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으나 그 빛은 혁신의 열기가 아닌 파멸 직전의 초조함이 난드러낸 음침한 광경이었다. 연구원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컴퓨터와 기계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또 멈췄어요. 이번엔 5분도 못 갔습니다. 젊은 연구원의 절규능고 퇴사의 몰락을 예고하는 비명이었다. 연구소장은 흰머리를 쓸어 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설계도대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들의 문제는 간단했다. 그들이 가진 설계도는 이서윤 아버지의 원천 기술에서 핵심이 빠진 겉모습만 베낀 가짜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넥타이도 풀고 머리도 헝클어진 민노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어떻게 됐어? 고쳤어? 무조건 고치라고. 당장. 그는 책상을 콱 내리쳤다. 절망과 분노로 뒤섞인 그의 모습은 한때 기술을 훔쳐서 불을 쌓은 재벌 2세의 몰락을 상징하고 있었다. 고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해. 나는 이 기술을 훔쳤을 뿐이지. 이해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서윤의 아버지를 밟고 올라선 겁쟁이에 불과해. 민노는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의 기술적 무능함 앞에서 무력했다. 그때 연구소 문이 다시 열리고 고급 정장을 입은 이서윤이 두 소녀와 함께 당당하게 들어섰다. 실례합니다. 투자 검토 내부 견학을 왔는데요. 민노는 서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심장은 수축했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10년 전 자신이 잔혹하게 버렸던 여자가 이제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검은 그림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어머, 박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서윤의 여유로운 미소는 민노에게는 극도의 치욕이었다. 연구소장이 당황하여 변명하는 동안 쌍둥이 다라가 칠판에 그려진 복잡한 설계도를 힐끔 보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정확히 가리켰다. 아저씨, 여기 이상해요. 연구원들은 어린아이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저리 가렴. 그러나 다라의 목소리는 천진난만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칠판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던 그림이랑 똑같은데 여기 선이 잘못됐어요. 할아버지는 이 핵심 부분을 이렇게 안 그렸거든요. 다라의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성적 매개체를 통한 운명적 인지 순간이었다. 아버지 이강철은 특허 설계도를 그릴 때마다 특정 부분에서
습관적으로 선을 긋는 방식이 있었고 쌍둥이는 어릴 적부터 그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아라가 옆에 다가와 설명을 더했다. 맞아요. 이 부분은 전류가 역방향으로 흘러야 핵심 장치가 작동하는데 설계도에는 순방향으로 그려놨네요. 그래서 기계가 계속 멈춘 거예요. 아라가 분필을 들고 칠판에 그려진 선 하나를 망설임 없이 지우고 고쳐 그렸다. 단 하나의 선을 바꿨을 뿐인데 멈춰있던 거대한 기계가 갑자기 웅장한 소리를 내며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연구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민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자신이 회장인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을 겨우 10살짜리 아이들이 단번에 해결한 것이다. 내 딸들? 저 아이들이? 내가 훔친 기술의 핵심을 알고 있어? 그의 심장은 공포와 질투로 무너져 내렸다. 서윤이 민노에게 다가갔다. 박 회장님, 자기 회사 제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나 봐요. 아, 맞다. 남의 기술 훔쳐서 쓰다 보니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원래 도둑질한 물건은 제대로 쓰기 어렵죠. 안 그래요? 그녀의 차가운 미소는 민노의 얼굴에 공개적인 치욕을 새겼다. 다라는 엄마 손을 잡으며 천진하게 말했다. 엄마, 여기 재미없어요. 겉모습만 베낀 가짜들만 잔뜩 있잖아요. 쌍둥이는 민노의 기술에 대한 무지를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증거, 할아버지의 선긋기, 겉모습만 베낀 가짜들로 폭로했고 그 순간 민노는 극도의 분노와 수치심에 온몸을 떨었다. 그는 책상 미서리를 모두 바닥에 쓸어버리며 절규했다. 전현이, 감히 내 앞에서 나를 망신시켰어. 내가 훔친 건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었단 말인가? 그의 분노는 복수심으로 이어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서윤의 회사에 침투해 핵심 기술 문서를 훔쳐오라고 지시했다. 그게 전부 아버지 기술이니까. 서윤이가 가진 그 핵심 기술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다시 역전할 수 있어. 기술을 훔치는 죄악의 대물림은 멈출 줄 몰랐다. 민노가 비서실장에게 서윤의 회사에 침투해 기술을 훔치라는 명백한 범죄를 지시한 지 3일 후 옥명의 수레바퀴는 또 다른 죄악의 고리를 만들어냈다. 민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몰락을 막을 수단은 오직 기술 탈취 뿐이라고 확신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서윤을 이길 수 없어.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해. 10년 전처럼 다시 한번 도둑질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피해자 코스프레와 타인에 대한 악의로만 가득 차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최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파멸이 진행되고 있었다. 최 여사는 정정만 원짜리 한정판 명품 가방에 삐뚤어진 바느질을 문제 삼으며 테이블을 쾅쾅 치고 있었다.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박민호 회장 아들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회사의 몰락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를 이미 접했지만 여전히 재벌가의 위세라는 허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 주변 사모님들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박민호 회장, 요즘 회사가 어렵다던데 짝퉁 산 거 아니야? 허세는 여전하네. 결국 매니저가 데려온 명품 감정사는 최 여사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감정사는 가방을 뒤집어 안감을 보여주었고 찢어진 구석에서 떨어진 작은 태그에는 HAMADINCHINA 가격 1호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가짜입니다. 싸구려 인조가죽이네요. 이 1호 원짜리 짝퉁은 최 여사의 탐욕과 허영심이 가져온 비합리적인 인지순간이었다. 5천만 원짜리 명품을 기대했던 그녀는 아들에게조차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고 창피함을 견디지 못해 구두굽이 부러진 채
맨발로 라운지를 뛰쳐나가야 했다. 이서윤, 다 그녀 때문이야. 감히 우리 모자에게 이런 치욕을. 그녀의 분노는 합리적이지 않았다. 모든 잘못을 버려진 며느리에게 돌리는 세대 간 죄악의 대물림이었다. 바로 그 시각 민노의 본가 초인종이 울렸다. 최 여사가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5살쯤 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어머님, 저 민호 씨 대학 동창 김수진이에요. 이 아이가 민호 씨 아들이에요. 최 여사의 눈은 충격과 함께 박 씨 집안대를 이을 아들이라는 광적인 욕심으로 휘둥그레졌다. 아들, 드디어 아들이야. 이 아이만 있으면 쌍둥이 딸년들 따위는 상관없어. 그녀는 이 아이가 민노의 가짜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대가 끊긴다. 는 과거의 집착 세대 간 죄악이 현재의 이 사기극을 낳는 운명적 고리가 된 것이다. 여자는 사업을 위해 아이를 며칠 맡아달라 했고 최 여사는 귀한 손자를 얻었다는 기쁨에 흥분해서 수락했다. 하지만 그 가짜 손자는 사실 프로 도둑이었다. 최 여사가 흥분해서 전화를 돌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생겼다고 자랑하는 사이 아이는 거실의 장식장 문을 열고 도자기를 작은 가방에 넣고 서랍을 뒤져 현금 뭉치를 챙겼다. 이 모든 상황은 서윤의 집거실 대형 TV 화면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쌍둥이 아라와 다라가 로봇 청소기 해킹을 통해 최 여사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저 아이 할머니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도둑이네요. 프로 도둑 같아. 다라가 팝콘을 씹으며 킥킥 웃었다. 아라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손자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전화만 하고 있어요. 아이가 집을 털고 있는데도 모르네. 핏줄에 미쳐서 사기꾼에게 제대로 당하는구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대가 끊길까봐 핏줄에 미쳐서 가짜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구나. 저들의 죄악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어. 쌍둥이는 아버지를 향한 복수뿐 아니라 할머니의 탐욕을 조롱하는 운명적 관찰자가 되어 이 파멸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해킹을 통해 확보한 가짜 손자의 DNA는 앞으로 민노와 최 여사의 공개적인 망신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복수의 칼날은 민노의 회사를 향해 날아가는 동시에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인 핏줄을 향해서도 겨누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민노는 부들부들 떨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회사를 해킹하려 했던 사람이 경찰에 잡혔고 어머니 최 여사가 백화점에서 짝퉁 가방으로 망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서윤의 복수임을 확신했지만 겉으로는 아이들 아빠라는 가면을 썼다. 서윤아,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아이들도 데리고 와. 밥이라도 같이 먹자. 오늘 저녁 7시 특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와. 민노는 화해를 가장했지만 그의 속셈은 아이들을 통해 서윤의 약점을 잡거나 최소한 불쌍한 아빠 이미지를 만들어 여론을 돌리려는 비열한 책략이었다. 서윤은 민노의 속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아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미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래,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자. 네가 어떤 인간인지, 네가 얼마나 이 아이들의 삶에 무관심했는지. 저녁 7시 호화로울 레스토랑. 민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테이블 중앙에 초콜릿 도넛 상자를 올려놓고 있었다. 비서가 준비한 고급 과일 바구니를 마다하고 그는 말했다. 필요 없어. 내들은 무조건 달고 자극적인 걸 좋아해. 초콜릿 도넛이면 충분해. 이 말은 그가 10년간 아이들에게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무관심 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윤이 쌍둥이를 데리고 들어서자 민노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왔구나. 우리 딸들. 아빠 보니까 반갑지? 정말 많이 컸네. 그러나 아라와 다라는 엄마 뒤에 바짝 숨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진짜 아빠야? 이 순수한 질문은 민노의 가슴을 찔렀다. 민노는 상처받은 척하며 의기양양하게 도넛 상자를 열었다. 자, 이거 먹어봐.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초콜릿 도넛이야. 서윤이 눈썹을 찌푸렸다. 애들한테 묻지도 않고 이런 걸 준비했어. 우리는 잘 안 먹이는 음식인데. 하지만 민노는 서윤을 유별난 엄마 취급하며 아이들에게 도넛을 강요했다. 그때 서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민노는 재빨리 도넛을 아이들 접시에 올렸다. 자, 엄마가 오기 전에 빨리 먹어. 아빠가 너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야. 다라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냄새가 좀 이상해요. 민노는 짜증을 내며 도넛을 다라의 입 앞으로 강제로 가져갔다. 뭐가 이상해? 비싸고 좋은 거라고. 너희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다라가 마지못해 도넛을 아주 조금 베어 물었고 그 순간 운명적인 인지 순간 이 닥쳤다. 다라의 얼굴이 급격하게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다. 컵콜로 다라가 목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다. 땅콩이에요. 도넛 안에 땅콩이 들어있나 봐요. 다라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라의 비명을 레스토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민노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땅콩 알레르기? 나는 정말 몰랐어.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그때 서윤이 뛰어왔다. 그녀는 상황을 보자마자 가방에서 비상용 에피펜을 꺼내 망설임 없이 다라의 허벅지에 주사를 놓았다. 딸의 생명적 위험이라는 감성적 매개체는 민노의 아빠 자격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비합리적인 증거였다. 겨우 숨을 쉬기 시작한 다라를 꼭 아는 서윤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민노를 향해 돌아섰다. 10년 만에 나타나서 아빠라고. 내 딸이 죽을 뻔했는데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모르면서. 민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명하려 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말해주지 않았잖아.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 모르는 게 당연하지. 태어나자마자 버렸으니까. 네가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서윤은 아이들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법적 이혼보다 더 강력한 아빠 자격 박탈 선언이었다. 다시는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 자격 없는 인간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민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극도의 굴욕감에 떨었다. 아빠라는 역할이 땅콩 알레르기라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아이의 정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적으로 파기된 순간이었다. 다음 날 민노는 복수심과 절박함으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어머니를 망신시키고 심지어 아빠 자격까지 박탈당한 모든 책임을 서윤에게 돌렸다. 국민 정서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해. 불쌍하고 억울한 아빠 이미지로 가는 거야. 그는 곧바로 유명 유튜버와 인터넷 기자들을 고용하여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파렴치한 엄마라는 여론전을 계획했다. 이것은 공개적인 거짓 선언을 통한 법적 사회적 확인을 뒤집으려는 악랄한 시도였다. 오후 3시 30분 초등학교 정문 앞은 3명여 명예 유튜버와 카메라로 진을 치고 있었다. 민노는 구겨진 싸구려 양복을 입고 주머니 속 멘톨 스틱으로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학교 앞에 나타났다.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무릎을 꿇고 절규하듯 외쳤다. 아라야, 다라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좀 봐줘. 이서윤 씨가 거액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를 아이들과 억지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의 연기의 실시간 채팅창은 불쌍한 아빠를 동정하는 댓글들로 빠르게 뒤덮였다. 바로 그때
학교 종소리가 울리고 쌍둥이가 쏟아져 나왔다. 쌍둥이는 민노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언니, 저 아저씨 또 왔어. 지난번 로비에서 우리 팔 잡았던 그 아저씨야. 그들에게 민노는 아빠가 아닌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민노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이들에게 다가가 다라의 교복 소매를 잡으려는 순간 운명적 긴장감이 폭발했다. 다라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다. 으아,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만지지 마세요. 그녀는 뒤로 넘어지며 무릎을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진짜로 무릎 피부가 찢어지며 피가 흘러나왔다. 아라도 동시에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울부짖었다. 살려주세요. 낯선 아저씨가 우리 동생을 밀었어요. 이 광경은 유튜버들의 카메라에 의해 아동 폭행 현장으로 생중계되었다. 민노는 당황해서 아니에요. 저는 이 애들 친아빠라고요.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몸부림은 이미 법원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현행범의 모습으로 각인되었다. 태권도 학원 관장인 한 학부모가 민노의 팔을 비틀어 단번에 제압했고 학교 경비원은 곧바로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민노는 자신이 준비한 불쌍한 아빠 연기가 아동 폭행 현행범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되는 극적인 반전을 맞았다. 이서윤, 네가 일부러 연기시킨 거잖아. 애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그의 속삭임은 수십 개의 카메라에 담긴 피 흘리는 다라의 무릎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증거 앞에서 무력했다. 검은 차 세대가 급정거하며 서윤이 경호원들과 함께 내렸다. 다라의 다친 무릎을 본 서윤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민노를 향해 걸어갔다. 박민호 씨, 당신이 또 이런 짓을 했군요. 법원의 3M인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아동 폭행까지. 아이가 다친 건 당신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예요. 모든 영상에 다 찍혔어요.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민노에게 수갑을 채웠다. 박민호 씨, 접근금지 명령 위반 및 아동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을 찬 민노는 끌려가면서도 절규했지만 이미 대중과 법적 권위 앞에서 그의 죄악은 공개적으로 인정된 후였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넘어진 다라의 무릎 옆에 떨어져 있던 가짜 손자가 먹던 막대 사탕이 아라의 눈에 들어왔다. 아라는 재빨리 손수건으로 사탕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엄마, 저 사탕 검사해 볼래요? 아저씨가 핏줄 타령했잖아요. 다라의 부상으로 인한 운명적 우연이 이제 민노의 핏줄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최종적으로 부술 결정적인 법적 증거 DNA를 확보하게 만든 것이다. 복수의 고리는 절묘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 다라의 무릎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서윤은 의사에게 무릎 열상 3, CM, 타박상 다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 증세를 포함한 진단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진단서는 민노의 아동 상해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법적 증거가 될 터였다. 서윤의 복수는 이제 감정적인 만족을 넘어 법적 확인의 단계로 철저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콱 열리며 최 여사가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다. 뒤따라온 민노의 변호사는 휴대폰 카메라를 든 채였다. 최 여사는 서윤을 향해 소리쳤다. 서윤, 내년이 또 우리 민노를 함정에 빠뜨렸구나. 애들한테 연기시킨 거 다 알아. 그녀는 서윤에게 난입하려다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고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더니 이내 시어머니 폭행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시작했다. 아이고, 내 허리, 내 머리, 인연들이 시어머니를 폭행했어. 나 죽어.
최 여사는 바닥에 드러누워 온몸을 비틀며 절규했고 변호사는 이 모든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특수폭행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매우 능숙했고 응급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그녀는 이 병원 의사들 다 서윤이 편이야. 나를 죽이려고 짜고 치는 거야. 라며 거부했다. 최 여사의 꾀병은 그녀의 탐욕스러운 내면을 숨기기 위한 방패였다. 바로 그때 치료를 마친 아라와 다라가 병실에서 나왔다. 두 아이는 바닥에 누운 최 여사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최 여사의 손을 잡으려 하자 최 여사는 더욱 크게 신음하며 손을 뺐다. 더 만지지 마. 온몸이 다 부러진 것 같아. 나를 건드리지 마. 이 순간 다라가 작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요. 저희가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어요. 할머니가 집안 곳곳에 숨겨두신 비상금이랑 금반지들 있잖아요. 장독대 밑에 묻어둔 금괴 10개랑 안방장판 밑에 숨긴 달러 뭉치도요. 최 여사의 신음소리가 갑자기 뚝 멈췄다. 그녀는 눈을 뜨고 아이들을 쳐다봤다. 뭐라고? 너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였다. 아라가 해맑게 웃으며 종이 한 장을 펼쳤다. 할머니 집 번호가 다 000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할머니 재산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다라가 가짜로 만든 5억 기부 증서를 최 여사 눈앞에 들이댔다. 짜잔, 전액 기부했어요. 불우한 어린이들 돕는데 쓰라고요. 할머니 이름으로 5억 기부하니까 뉴스에도 나올 거예요. 할머니 칭찬도 많이 받을 거예요. 이 5억 기부 증서라는 비합리적 매개체는 최 여사의 감정적 붕괴를 유발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5억을? 내 금괴를, 내가 40년 동안 모은 돈을, 이 도둑년들, 당장 취소해. 내 돈 돌려줘. 방금 전까지 뇌출혈로 죽는다던 최 여사가 일형형. 땀 달리기 선수처럼 아이들을 쫓아 병원 로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녀의 꾀병은 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라는 비합리적인 인지 순간 앞에서 스스로 무너졌다.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어머, 방금까지 못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완전 꾀병이었네. 돈 얘기 나오니까 금방 났네. 이 광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휴대폰에 녹화되었고 공개적인 망신이 되었다. 바로 그때 병원 로비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다. 박민호 전 회장 모친 최정숙 여사,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착수, 숨겨둔 금괴와 달러 존재 확인, 서윤의 차분한 한마디가 최 여사를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었다. 어머님이 신고도 안 한 재산이 그렇게 많았네요. 세무서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다. 내 금괴, 내 돈, 이서윤이 이 천한 것들이. 그녀는 돈 때문에 자신의 꾀병을 스스로 폭로했고 그 덕분에 숨겨뒀던 탈세 재산까지 법적 확인이 되는 꼴을 맞이했다. 쌍둥이는 민노 가문의 대가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라는 죄악의 뿌리를 가장 공개적이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도려내고 있었다. 일주일 뒤 국가 미래기술 행사가 열리는 대형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와 수천 명의 관객,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민노의 회사가 신기술을 발표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던 최종 승부처이자 서윤의 복수가 법적 공개적 확인을 통해 완성될 운명적 심판대였다. 서윤은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무대 한쪽에 서 있었고 반대편에는 민노가 거만한 표정으로 검은 정장을 매만지며 서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서윤의 발표를 망가뜨릴 악성 영상을 작동시킬 리모컨이 들어 있었다. 민노는 자신의 조작된 진실이 이전 국민에게 방송될 것이라는 비열한 확신에 차 있었다. 이서윤, 이번엔 네가 완전히 끝장이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의 추악한 본 모습을 다 까발릴 거야. 네가 내 발밑에 무릎 꿇는 걸 보게 될 거야. 사회자가 서윤의 발표를 알리자 민노가 주머니 속 리모컨 버튼을 꾹 눌렀다. 그는 자신의 악성 코드가 서윤의 발표를 중단시키고 이서윤의 추악한 진실이라는 조작된 영상이 나오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운명적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서윤의 화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선명하게 나타났지만 오히려 민노 회사 쪽의 거대한 LED 스크린이 갑자기 지직거리며 이상한 화면으로 바뀌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노가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화면에는 박민호 회장의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쌍둥이가 밤새 준비한 충격적인 문서와 증거 영상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회사 비자금 장부였다. 민노가 지난 10년간 회사 돈 5영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이 계좌 번호와 날짜까지 선명하게 공개되었다. 이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민노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소리쳤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은 민노와 비서실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이었다. 특허, 기술 불법 복제 지시, 정부 관계자, 뇌물 리스트 등 범죄 증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관객석은 경악으로 술렁였고 수백 명의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저거 진짜야? 박민호 회장이 범죄자였어? 오정영어 캔령이라니. 이 모든 것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민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해킹이야. 누가 우리 회사 시스템을 해킹한 거야. 당장 끄라고. 민노가 무대 위의 컴퓨터로 달려가 키보드를 마구 두드렸지만 화면은 꺼지기는커녕 더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주었다. 10년 전 민노가 서윤의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특허 문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CCTV 영상까지 나왔다. 그 옆에는 사기 및 위조 혐의라는 붉은 글씨가 섬뜩하게 깜빡거렸다. 이것은 10년 전의 죄악이 현재에 와서 공개적으로 법적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행사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노는 자신의 범죄 증거가 계속 나오는 화면을 가리려고 팔을 벌려 스크린 앞에 섰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서윤이가 나를 모함하려고.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무대 조명 케이블에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민노가 비명을 지르며 무대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모습은 전국 생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다. 민노가 바닥에 엎어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서윤이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저희 회사는 어떤 해킹 시도나 산업 스파이도 즉각 탐지하고 역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호 회장이 저희 회사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모든 범죄 기록이 역으로 노출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서윤의 차분하고 우아한 설명에 관객들은 감탄의 박수를 보냈다. 민노가 겨우 일어나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행사장에 도착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박민호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노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경찰들은 그의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웠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서윤이가 다 꾸민 거라고. 내가 누군데.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한때 거만했던 재벌 2세의 완벽한 몰락이 이 공개적인 진실 선언
으로 귀결되었다.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쌍둥이는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완벽했어요. 복수의 끝은 정의의 승리였다. 기술 행사에서의 대형 망신 이후 일주일, 민노의 회사는 거래 정지 직전까지 몰렸고 검찰은 매일같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보석금 1억억 원을 겨우 마련해 풀려난 민노는 호텔에 숨어 지냈으나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집착과 초조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다시 한번 억울한 아빠 이미지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려 했으나 이 또한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다. 민노는 유튜버들을 섭외하여 초등학교 앞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공개쇼를 감행했다. 멘톨 스틱으로 눈물을 짜내며 돈 많은 엄마가 아이들과 저를 억지로 갈라놓고 있다. 고 절규하는 순간 쌍둥이가 공포에 질려 넘어지며 피를 흘린 사건은 민노에게 아동상해 현행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겼다. 이 모든 광경은 생중계되었고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응급실에 난입한 최 여사 역시 5억 기부 증서라는 아이들의 장난에 넘어가 꾀병을 스스로 폭로했고 이로 인해 숨겨둔 탈세 재산까지 발각되는 치욕을 겪었다. 민노 가문은 대가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라는 세대 간 죄악의 뿌리 때문에 가장 공개적이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결국 3일 후 서울중앙지검 앞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적산명억 횡령이라는 범죄 혐의와 아동상해 혐의로 민노는 다시 체포되었고 그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유치장에 갇힌 민노는 수갑을 찬 채 절규했지만 이미 재산이 동결된 그에게 남은 것은 국선 변호사뿐이었다. 내가 누군데 재벌 2세인 내가 이 천한 것들에게 당하다니. 그의 오만함은 감옥의 철창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같은 시각 서윤의 회사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안건은 박민호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었다. 이 회사는 부채만 1,000억이 넘고 기술력도 전무한 부실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수 후 해체하고 남은 자산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서윤이 화면을 띄웠다. 이 회사가 가진 특허권들은 모두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개발한 핵심 기술인데 10년 전 사기를 당해 박민호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 정당하게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주주들은 서윤의 말에 만장일치로 인수를 승인했고 서윤은 그날 오후 민노의 회사 건물로 향했다. 건물 로비로 들어선 서윤은 벽에 걸린 민노의 대형 초상화를 내리게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현판을 걸었다. 이강철 과학기술장학재단 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현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승리가 아니었다. 10년 전 민노가 돈을 벌기 위해 아버지의 기술을 훔쳤다면 서윤은 그 회사를 인수하여 돈을 환원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가난한 학생들의 과학 교육을 지원하는 곳이 될 예정이었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 속죄 행동이었다. 쌍둥이는 엄마 옆에서 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드디어 할아버지 이름이 빛을 보네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서윤은 아이들을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이제 다 되찾았어요. 그들이 빼앗아간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좋은 일에 쓸게요. 그녀의 복수는 정의의 승리를 넘어 사랑과 명예의 회복이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했다. 검사의 전화가 울렸다. 민노는 횡령 규모가 커서 최소 15년 이상의 형량이 예상되며 최 여사 역시 탈세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법적 확인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복수의 완결 이후 1년이 흘렀다.
서울역 근처의 무료 급식소 앞에는 노숙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한때 재벌 2세였던 민노는 찢어진 패딩에 때가 낀 운동화를 신은 채 과거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며칠째 굶주린 그는 배를 움켜쥐고 줄을 서 있을 때 앞쪽에서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났다. 내가 먼저 왔다고. 밥 더 줘.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배를 채우라고. 늙은 여자가 다른 노숙자의 머리채를 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내 밥그릇 뺏지 마. 이게 내 거라고.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 최 여사였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는 이제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은 때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핏줄에 미쳐 모든 것을 탐했던 최 여사는 이제 아들과 함께 밥 한 그릇 두고 싸우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최 여사도 아들을 알아보고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민노를 때리기 시작했다. 내 놈이 여기 왜 있어? 네가 다 망쳐놨어. 내 인생을 다 망쳐놨다고. 이 천하의 불효자식. 최 여사의 분노는 세대 간 죄악이 파멸로 돌아온 잔인한 증거였다. 민노가 팔로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다. 뭐? 엄마가 망친 거잖아. 엄마가 딸 낳았다고 서윤이를 쫓아내라고 닥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가짜 손자한테 속아서 우리 재산 다 날린 거고. 닥쳐. 네가 회사 돈 훔치다가 걸린 게 잘못이지. 고정영억을 훔쳐 먹고도 모자라서 감옥까지 갔잖아. 두 모자는 급식소 앞에서 서로를 향해 원망의 비수를 꽂아 넣으며 싸웠다. 다른 노숙자들은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구경하며 비웃었다. 저 사람들 뭐야? 재벌이었다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재벌이 왜 여기서 밥 얻어먹어? 싸움 중에 민노의 시판이 바닥에 떨어졌고 다발이 더러운 바닥에 흩어졌다. 민노는 체면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떨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먹기 시작했고 최 여사도 곧바로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이게 우리 신세야. 한때는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는데 민노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서윤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최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 뒤늦은 후회는 아무 소용없는 탄식이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끝없는 가난과 비참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급식소 봉사자가 다가와 그들에게 경고했다. 아저씨, 아줌마, 여기서 싸우면 다음부터 밥 안 줘요. 조용히 드시고 가세요. 민노와 최 여사는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비참하게 떨고 있었다. 대가와 탐욕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들의 운명은 결국 밥 한 그릇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처절한 파멸로 귀결되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복수의 완결 이후 1년이 흘렀다. 서울역 근처의 무료 급식소 앞에는 노숙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한때 재벌 2세였던 민노는 찢어진 패딩의 때가 낀 운동화를 신은 채 과거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며칠째 굶주린 그는 배를 움켜쥐고 줄을 서 있을 때 앞쪽에서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났다. 내가 먼저 왔다고. 밥 더 줘.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배를 채우라고. 늙은 여자가 다른 노숙자의 머리채를 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내 밥그릇 뺏지 마. 이게 내 거라고.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 최 여사였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는 이제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은 때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핏줄에 미쳐 모든 것을 탐했던 최 여사는 이제 아들과 함께 밥 한 그릇 두고 싸우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최 여사도 아들을 알아보고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민노를 때리기 시작했다. 내 놈이 여기 왜 있어? 네가 다 망쳐놨어. 내 인생을 다 망쳐놨다고. 이 천하의 불효자식. 최 여사의 분노는 세대간 죄악이 파멸로 돌아온 잔인한 증거였다. 민노가 팔로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다. 너, 엄마가 망친 거잖아. 엄마가 딸 낳았다고 서윤이를 쫓아내라고 닥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가짜 손자한테 속아서 우리 재산 다 날린 거고. 닥쳐. 네가 회사 돈 훔치다가 걸린 게 잘못이지. 보정영억을 훔쳐 먹고도 모자라서 감옥까지 갔잖아. 두 모자는 급식소 앞에서 서로를 향해 원망의 비수를 꽂아 넣으며 싸웠다. 다른 노숙자들은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구경하며 비웃었다. 저 사람들 뭐야? 재벌이었다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재벌이 왜 여기서 밥 얻어먹어? 싸움 중에 민노의 식판이 바닥에 떨어졌고 밥알이 더러운 바닥에 흩어졌다. 민노는 체면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떨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먹기 시작했고 최 여사도 곧바로 바닥에 떨어진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이게 우리 신세야. 한때는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는데. 민노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서윤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최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 뒤늦은 후회는 아무 소용없는 탄식이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끝없는 가난과 비참함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급식소 봉사자가 다가와 그들에게 경고했다. 아저씨, 아줌마, 여기서 싸우면 다음부터 밥 안 줘요. 조용히 드시고 가세요. 민노와 최 여사는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비참하게 떨고 있었다. 대가와 탐욕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들의 운명은 결국 밥 한 그릇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처절한 파멸로 귀결되었다. 차가운 겨울의 파멸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서윤의 새집을 햇살로 가득 채웠다. 거실의 대형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이서윤 회장이 이끄는 이강철 과학기술장학재단이 포브스 선정 아시아 최고 혁신 기업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 개발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서윤의 아버지 이강철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비록 왼쪽 팔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눈빛은 10년 전 강탈당했던 명예를 되찾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윤의 인터뷰 모습이 화면에 나왔다. 저의 성공은 오직 정직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가 평생 연구하신 기술이 토대가 되었고 두 딸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주었죠. 이 모든 영광을 가족들에게 돌립니다. 이 공개적인 진실 선언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가족을 향한 장기적 속죄인 재단 설립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아라와 다라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새로운 로봇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부품은 여기에 끼우는 거 맞아요? 회로도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라의 말에 이강철은 환하게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아라가 잘하네. 역시 우리 집안 공학 천재야. 다라가 완성된 로봇의 스위치를 켜자 로봇이 경쾌한 음악을 틀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와, 성공이다. 할아버지, 우리가 만들 로봇이 움직여요. 정말 신나요. 그들의 천재성은 이제 복수의 도구가 아닌 가족의 행복과 즐거움을 만드는 운명적 구원고리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때 TV 화면이 바뀌며 민노의 비참한 근황 뉴스가 나왔다. 한편 횡령죄로 복역 중이던 전 재벌 2세 박민호 씨가 출소 후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라가 재빨리 리모컨을 잡아 채널을 돌렸다. 이런 나쁜 아저씨 얘기는 볼 필요 없어요. 재미있는 만화나 봐요. 아라도 동의했다. 맞아. 나쁜 사람들 얘기는 우리에게 시간 낭비야. 우리끼리 행복한 것만 보자. 아이들은 이미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들의 힘으로 구축한 새로운 현실 속에서 평화를 찾고 있었다. 서윤이 주방에서 따뜻한 간식을 들고 나오며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아케니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세상이 보여주었어. 그녀의 복수는 개인의 원한을 넘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대규모 속죄 행동으로 완성되었다. 이강철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윤아, 고생 많았다.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 서윤은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가 평생 쌓으신 정직한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를 지켜주었고요. 쌍둥이가 엄마와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할 거예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TV에서는 만화 주제곡이 흘러나왔고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과자를 먹고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오직 사랑과 행복만 있을 거야. 이 봄날처럼 과거의 아픔과 배신은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다. 이서윤과 쌍둥이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오직 정직한 노력과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영원한 봄만이 가득한 날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핏줄이라는 이름의 죄악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만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이었다.